네, 물리화학 1의 이제 후반부, 이제 우리 기말고사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겁니다. 뭐 평형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물리화학 챕터 1, 2, 3, 4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뭐 이제 결국에는 이 평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그 제반 지식을 다루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페이즈 이퀄리브리엄,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상에서 상평형, 거기에서 평형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살펴봤다면은 챕터 7은 이제 일렉트로 케미칼 이퀄리브리엄이 되겠습니다. 그 일렉트로 케미칼 단어가 굉장히 케미칼 단위가 굉장히 긴데, 뭐 일렉트로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전기에, 그러니까 전자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뒤에 나오는 뭐 케미컬은 우리 너무 잘 아는 우리의 본질이죠. 케미스트리. 그리고 이제 전자가 출입하는 반응에 대해서 평형을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게 챕터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내용 배울지 살펴봐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렉트로케미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그냥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자의 출입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즉 산화환원, 리덕션, 옥시데이션 일어나는 케이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살펴보겠다,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래서 뭐 전기화학 반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렉트로 셀. 그 일렉트로라이틱 셀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리시티, 전기 에너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케미컬 형태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틱 셀이라고 합니다. 요거에 반대되는 것이 갈바닉 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케미컬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거의 대다수 분들이 아마 휴대폰을 사용하실 텐데, 휴대폰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 충방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전기 그 배터리 꼽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던 화학 에너지가 그 전기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몰래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할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뭐 이걸 내가 이제 전기에 물렸다 그러면 이제 한전에서 보내준 소중한 전기가 이제 여러분들의 휴대폰으로 들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화합물의 형태로 리튬이온 배터리에다가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거다. 그러면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을 이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현대 과학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뭐 여기 우리 책에도 많이 적혀 있지만 배터리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퓨어셀, 뭐 수소 연료 전지 가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고, 그다음 뭐 부식, 그리고 뭐 정제, 그다음에 뭐 전기화학 반응, 뭐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 보자라는 게 7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7.1절은 이제 쿨롬 법칙부터 우리가 아주 천천히 다뤄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쿨롬 법칙이랑 일렉트릭 필드, 그리고 일렉트릭 포텐셜,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쿨롬 법칙부터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뭐 자연계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힘이 있고 뭐 여러 종류의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크게 구분하면은 전부 이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잘 아실 텐데, 뭐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마지막 하나는 중력,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스트롱, 위크, 뉴클리어 인터랙션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렉트로
마그네틱 인터랙션 마지막으로 중력까지 이렇게 자연계에는 크게 네 가지 힘이 있는데 화학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현상들을 우리가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만 고려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이해를 해도 여러분들이 뭐 단백질 구조가 왜 이런 형태로 생길까 그런 사실 굉장히 복잡한 질문도 결국에는 파고 내려가 보면은 결국에는 다 그 단백질들에 붙어 있는 그 레지듀들이 어떤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하고 있느냐 뭐 분산력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전기의 상호작용 전자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전부 그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랙션을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법칙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쿨롬 법칙이고 쿨롬 법칙에서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의 R 벡터 이렇게 돼 있죠. 뭐 사실 힘이라고 하는 것도 쿨롬 법칙에서 말하는 힘도 사실은 벡터 성질이죠.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 본질적으로 벡터 성질입니다. 그죠? 우리가 힘의 균형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미는 힘과 뒤로 밀려오는 힘, 요거 방향을 항상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벡터로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요 R 햇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유닛 벡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힘의 방향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유닛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는 1이에요. 그죠? 유닛 벡터의 크기는 1이기 때문에 그런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의 크기 자체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 변수들은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은데 R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를 나타내죠. 이 Q1과 Q2 전하량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개의 점 전하, 포인트 라이크한 차지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리 R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하 Q1이 몰려 있고 여기 전하 Q2가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요 거리가 R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입실론 제로라고 하는 것은 퍼머티비티라고 부르는 값인데 얘는 바로 백큐의 퍼머티비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요 입실론 R을 떼놓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 쿨롬 법칙이라고 하면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그래서 그걸 쿨롬 컨스탄트 K 이렇게 불렀을 텐데 근데 우리가 사실 그 모든 논의를 기체상에서 백큐상에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에서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뭐 용액 안에서라든지 그래서 우리는 입실론 R 렐러티브 퍼머티비티 우리가 나중에 뭐 배울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유전상수라고 부르는 값. 그래서 그 물질 안에서 스크린이 얼마만큼 차지가 얼마만큼 스크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요소가 입실론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뭐 물과 같은 굉장히 폴라리티가 극성이 큰 용매를 사용을 하면은 입실론 R 값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분모에 들어가는 요 쿨롬 포스에서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커진다라는 거는 쿨롬 포스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로 가봅시다. 뭐 일렉트릭 필드는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이제 전기장이 되겠죠. 그럼 전기장의 정확한 정의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차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서 뭐 Q2라고 부르는 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분명히 주변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되겠죠. 주변에 어떤 힘을 가하게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얘가 만약에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다른 플러스 차지를 이렇게 밀어내는 형태로 포텐셜이 생길 겁니다. 필드가 생길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점 전하가 한 곳에 위치해 있음으로써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전하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가까이 다가갈 때 얼마만큼의 일을 극복하고 가야 되느냐, 그걸 나타내는 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 정의를 하자면은 electrical force 유닛 차지. 유닛 차지, 하나의 차지당 전기적인 힘을 얼마만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일렉트릭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를 이렇게 대문자 E로 앞으로 표시를 할 건데, 얘도 물론 벡터 크기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로 표시를 해줄 거고, 그럼 얘는 쿨롬 힘 F 햇을 어떤 전하량 Q1으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이제 스칼라 값이 되니까 햇을 떼버리고 그냥 이걸 쓰면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는 바로 볼트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쿨롬 법칙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의 물리적 의미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도 표기를 했고, 넘어가서 일렉트릭 포텐셜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뭐 물리량, 그 다음에 필드, 그러니까 그 어떤 장의 세기, 그 다음에 우리가 포텐셜, 요 세 가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전기장 E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일렉트릭 필드가 어떤 그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면은 정적인 포텐셜, 일렉트릭 포텐셜을 우리가 요거 써놓고 갈까요? 일렉트릭 포텐셜을 이 P라고 부르는데, 앞에 그레디언트를 붙이면은 무슨 의미예요? 그레디언트 말 그대로 뭐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학 수학 시간에 배우셨던 X축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그만큼의 크기로 X축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벡터를 붙여줬으니까 Y축 방향으로 편미분해가지고 Y축 방향으로 이동하게 G축 성분 뽑아내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가 3차원 공간상에서 각각의 디렉션으로 얼마만큼의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그레디언트 P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건 어떤 말이에요? 기울기가 커지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기울기가 작아지는 방향 쪽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포텐셜 에너지 서피스가 1차원 상에서 PX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X에 따라서 P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구하라는 말은 이 기울기를 구하라는 말이고, 근데 기울기를 구했을 때 보통은 우리가 양의 값을 얻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요 기울기가 작아지는 쪽,
요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를 일렉트릭 필드가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필드랑 일렉트릭 포텐셜이 이런 물리적인 관계식이 있다는 거는 알았는데, 그럼 도대체 이 P라고 부르는 일렉트릭 포텐셜은 무슨 말이냐? 요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유닛 차지, 기본 전하량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전하량과 똑같은 그 정도의 전하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 전하량을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길 때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가, 그걸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일렉트릭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들을 뽑아보면은 유닛 차지라는 말이 필요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일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요 녀석의 단위는 뭔가요? 유닛 차지를 옮기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했으니까 일의 양을 차지의 양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요거는 일렉트릭 필드의 이야기네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포텐셜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위치 에너지죠. 위치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낮은 위치에 있는 어떤 입자를 높은 위치로 옮기고 싶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위치 에너지 mgh에 해당하는 일을 해줘야지 더 높은 데로 옮길 수 있죠. 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이차를 봤을 때 더 낮은 전이 있는 것을 높은 데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그만큼의 일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세상이니까 우리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요거를 물이랑 비교해서, 그래서 그 전류의 양을, 흘러간 물의 양, 그 다음에 전이차를 우리가 뭐 물의 높이, 수력 발전에서의 물의 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쉽게,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런 포텐셜 에너지를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어디를 0점으로 볼 거냐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값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약속하는 0이라고 하는 지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우리가 0으로 약속을 하냐 하면은, 이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두 개의 입자를 두고 나서 하나의 녀석이 어떤 필드를 만들어내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필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다른 입자를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올 겁니다. 거기 이만큼 끌고 올 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일렉트릭 포텐셜 P라는 값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금 상식적인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의 상호작용이 없어지는 지점을 0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P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얼마만큼 가까이 끌고 오기 위해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필요한가, 뭐 그런 것들을 보는 거라고 하면은, 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무한대 가까워질 때 일렉트릭 포텐셜도 0에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포텐셜에 대한 이제 그 식을 써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앞에서 봤던 요 식 있죠? 요 식,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그레디언트의 P다. 그럼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을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적분을 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일렉트릭 필드를 적분할 건데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r 제곱분의 q2 dr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적분 구간을 잘 설정을 해야 돼요. 적분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얘를 0점인 부분, 저기 무한대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겠죠. 무한대에서부터 내한테 다가올 때까지 특정 지점 R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변수들을 R'로 바꾸는 게 좀 덜 헷갈리겠네요. 그래서 R'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은 이건 이제 4파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R R분의 Q2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무한대 집어넣었을 때 0에 수렴할 거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값은 요 프라임을 뗀 요 값이 남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일렉트릭 포텐셜 형태죠. 그래서 쿨롬 법칙이랑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포텐셜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를 했고, 이제 화학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요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E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일렉트릭 필드의 스트렝스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계속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얘를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이야기할 때 주로 E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E라고 하는 노테이션인데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스트렝스를 나타낼 때도 E를 쓰고, 우리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기전력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할 때도 E라고 써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 해당하는 건지 일렉트로모티브 포스에 해당하는 건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거의 전기장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E라고 제가 쓰면은 이거는 기전력을 말하는 거구나, 일렉트로모티브 포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전압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학 이야기로 좀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되는 시스템들은 전하를 띤 입자들이 존재하는 시스템이에요. 뭐 이온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관심 사항은 뭐 전해질이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전해질의 물질을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모델을 만들고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여러 가지 뭐 일반적인 케미컬 리액션 생각해 보면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어요? 반응 전후의 원자의 개수가 당연히 같아야 되죠. 뭐 그런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에다가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 시료를 이렇게 받아놨는데 이 안에 플러스 전하만 바글바글하게 모여있게 할 수 있을까요? 뭐 물론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캐패시터 같은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얘네들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이루고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Na 플러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Cl 마이너스 같은 것들이 꼭 있어가지고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항상 같은 개수로 같은 크기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 불균형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들이 겨울철에 뭐 정전기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순간적인 굉장히 큰 전기 흐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electrically neutral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먼저 써볼까요? 각각의 화학 종들이 띠고 있는 차지를 우리가 G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개의 컴파운드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GI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게 바로 차지 넘버라는 값입니다. i번째 케미컬 스피시스의 차지 넘버.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소듐 양이온 같으면은 G 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이란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실제 전하량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Na 플러스라고 해서 전하량이 1이란 이야기는 아니죠. 여기에다가 그 유닛 차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을 곱해줘야지 전하량 쿨롬으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그냥 숫자입니다. 차지, 그래서 넘버라 그러죠. 그리고 그럼 이런 녀석들이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뭐 몇 개씩 존재하는지 나타내는 ni 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전기적으로 중성을 표현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GI만큼의 차지 넘버를 가지고 있는 애가 ni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일렉트론 뉴트럴리티 컨디션. 그거를 이제 말로 막 풀어서 쓴 거를 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거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NA가 지금 이거 풀어서 쓰면은 NNA 더하기 GNA, NCl, GCl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Na 플러스가 한 개 생겨 있고, 그 다음에 전하량도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한 개 생기고, 그 다음에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면 0이라는 전기적 중성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건을 항상 더 추가적으로 고려를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7.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2절로 가면은 이제 조금 화학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퀄리브리아 involving potential difference.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어떤 평형을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게 이제 포텐셜이 똑같이 걸려있는, 정정기적인 포텐셜이 똑같이 걸려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만약에 포텐셜이 좀 다르게 걸려있는 두 개의 시스템 사이에서 이 평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 그거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이 평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우리 지금 물리화학 1에서 평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는 바로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정전기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할 때 케미컬 포텐셜을 어떻게 기술할 거냐, 그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우리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깁스 자유 에너지가 1몰당 깁스 자유 에너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몰랄 깁스 에너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electricity, 전기가 가해졌을 때 얼마만큼의 일을 수행을 하는지 이 워크를 알아야지 이 워크에 해당하는 텀을 깁스 자유 에너지에다가 더해주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추억의 델타 W를 꺼내 봅시다. 델타 W를 꺼낼 거고,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일렉트릭 포텐셜이 그 물로 치면은 높이를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높이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쓸 건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미소 일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포텐셜을 지나간다라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양의
전하가 지나갈 때 일이 얼마만큼 발생하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electrical work는 델타 W는 PdQ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미소 전하량 dQ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그 입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GI, 차지 넘버라고 불렀던 값 있죠. 거기에다가 1몰당 얼마만큼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F는 패러데이 상수가 되겠고 1몰의 전자가 있을 때의 전하량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F의 값을 구해보면은 Na 곱하기 전자의 전하량 이렇게 되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 개 퍼 몰 이렇게 될 거고 1몰에 6.02 곱하기 223승계의 파티클이 있다. 그리고 이 한 개당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롬의 전하를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패러데이 컨스턴트라고 하는 것은 96,485 쿨롬 퍼 몰. 그래서 1몰의 전자가 모여 있으면은 그 전하량이 96,485 쿨롬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GIF 이렇게 하면은 G라고 하는 차지 넘버를 가지고 있을 때의 전하량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지금 DQ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DNI, 그죠? i번째 스피시스가 얼마만큼 있느냐, 아주 미소량 DNI만큼 있을 때의 전하량이 GIF DNI다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렉트리컬 워크를 쉽게 표현해서 풀어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책에 있는 교재 표현에 따르면은 GIF P D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렇게 안 예쁘게 써졌지? GIF P D N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요 물결 표시로 표현한 것이 그 DQ에 해당하는 미소 전하량을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포텐셜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교재에는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 이렇게 쓰면서 할까요? 트랜스폼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물리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깁스 에너지기는 깁스 에너지인데 앞에 트랜스폼드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뭔가 변형된 바뀐 형태의 그런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은 깁스 자유 에너지, 그냥 우리가 앞으로 깁스 자유 에너지, 깁스 에너지 G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텐셜 에너지까지 다 더한, 그죠? 우리가 깁스 에너지, 앞으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써왔던 깁스 에너지 G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케미컬 에너지에다가 일렉트릭 에너지를 모두 몽땅 다 더해준 게 깁스 에너지가 되는 거고,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도 그 일렉트릭 파트가 아닌 거, 케미컬 에너지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와 있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사항을 멀티 페이즈가 있고, 그래서 각각의 페이즈가 같은 케미컬 포텐셜을 가져야지 평형에 도달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얘네들이 만약에 서로 다른 포텐셜에 걸려있는 시스템도 평형에 도달할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왼쪽 시스템은 뭐 0V 전압이 안 걸려 있는데 오른쪽은 10V가 걸려 있다. 이 두 개의 시스템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냐? 뭐 당연히 도달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전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외부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당연히 평형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페이즈에서 different PI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평형에 당연히 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신에 얘는 이제 일렉트리컬 워크를 기술을 할 때에 앞에서처럼 하나의 텀으로 기술하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한 가지 텀으로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텐셜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포텐셜의 부분에도 PI라고, 그래서 i번째 케미컬 스피시스가 받는 포텐셜이 얼마인지를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일렉트리컬 워크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다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렉트릭 포텐셜 P라고 하는 것이 P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추럴 베리어블이 아니죠. 깁스 자유 에너지의 내추럴 베리어블은 P와 T입니다. 그죠? 얘는 내추럴 베리어블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추럴 베리어블이 아닐 때는 어떤 식으로 그 내추럴 베리어블이 아닌 것들 컨주게이트 페어를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우리 그 잠깐 이야기했었던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이용을 하면은 변수들을 그 내추럴 베리어블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내부 에너지 U를 르장드르 트랜스폼을 하면은 헬름홀츠 에너지 A 나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똑같은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 G에다가 GI, F, PI, DNI 요거를 빼준 거를 우리가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 G 프라임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깁스 자유 에너지 G라고 하는 녀석이 μi dni로 μi ni 여기는 미소 변화량이 아니라 그냥 깁스 에너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 곱하기 물질에 존재하는 몰수를 곱해준 값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집어넣고 나면은 이 식은 μi ni 빼기 GI, F, PI, DNI가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D를 빼도 되겠네요. D를 빼고 총 일렉트릭 워크를 그러니까 Q를 이야기할 거, 그냥 DQ가 아니라 Q를 이야기할 거면은 이렇게 그냥 D를 떼고 써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NI를 묶어내고 나머지들을 써보면은 MUI 빼기 GI, F, PI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를 우리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깁스 자유 에너지 G라고 하는 녀석은 케미컬 포텐셜이랑 그 물질이 존재하는 양을 곱해서 다 더해준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자체가 1몰당 깁스 자유 에너지니까 그러면은 이 트랜스폼드 깁스 자유 에너지도 역시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머시기 곱하기 물질의 양 NI를 했더니 그리고 걔네들을 다 더했더니 트랜스폼드 깁스 자유 에너지의 총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머시기에 해당하는 것을 어떤 새로운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μ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되고, transformed chemical potentia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얘는 non-electrical 파트를 설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쓰면은 μi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케미컬 포텐셜 μi에다가 gi, f, pi를 빼준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펀더멘탈한 이퀘이션을 쓸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펀더멘탈 이퀘이션이라고 하면은 뭐 du는 마이너스 sdt 마이너스 pdv 뭐 이렇게 쓰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예요. 펀더멘탈 이퀘이션 for the 트랜스폼 G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이거 안 써도 이제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입니다. 얘가 쓰는 게 안 헷갈리겠나? 이걸 써볼게요.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DG 프라임이라고 하는 녀석의 식을 써보고 싶다라는 것이고, 이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깁스 자유 에너지에다가 GI, F, PI, NI를 빼준 형태로, 요거 그냥 G에 이렇게 해주는 거였죠, 그죠? 내가 이제 이거를 미소 변화량으로 바꿔주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미소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을 깁스 자유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NI가 아니라 DNI를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GI, F, PI, DNI.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독립 변수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PI가 되겠죠. 그래서 GI, F, NI의 DPI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깁스 자유 에너지의 표현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예전에 챕터 4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SDT 더하기 VDP 더하기 μI DNI 이렇게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DG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넣어주고 나면은 그러면은 DG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 그 다음에 시그마 열어가지고 μI 빼기 GI F PI DNI 이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이랑 지금 이 부분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그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 자체가 1몰당 깁스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랜스폼드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라운드 G 프라임 라운드 NI 이렇게 쓸 건데, 그러니까 원래의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요 내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아래에
어떤 값들을 고정할 건지도 우리가 같이 잘 썼었죠. 그래야지 사실은 완전한 케미컬 포텐셜의 정의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TP 그 다음에 NJ를 요것만 고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독립 변수인 일렉트릭 포텐셜까지 다 고정을 시켜야지 우리가 μi 프라임이라고 하는 μi 대시라고 하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점은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썼을 때는 TPNJ까지만 쓰고 그게 μi였죠. 두 개의 약간 다른 차이점을 아시겠죠? 그 트랜스폼드 깁스 에너지, 트랜스폼드 케미컬 포텐셜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제한 조건이 하나 더 붙고, 그렇기 때문에 μi 프라임이라고 하는 값이 얻어진다. 결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μi 혹은 μi는 μi 프라임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 거기는 gi, f, pi 이런 관계식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깁스 에너지 케미컬 포텐셜 요걸 나타내는 부분이 여기 난 일렉트리컬 파트, 그 다음에 일렉트리컬 파트,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형을 서술을 하고 싶다, 일렉트로케미컬 리액션에서 평형을 서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μi를 써야 되겠어요? μi 프라임을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μi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뭐 두 개의 페이즈, 알파 페이즈와 베타 페이즈에서 우리가 어떤 일렉트로케미컬 평형을 관찰을 했다라고 하면은 알파 페이즈의 μi 값이랑 베타 페이즈의 μi 값이 같다. 이렇게 서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수학적 그 수식 같은 내용은 이제 거의 여기 요 정도 나오는 것 같고, 뒤에는 이제 조금 현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죠. 넘어가서 이제 7.3절은 equation for 전기화학 셀에 어떤 그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서술해 봅시다. 이게 아마 일반화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반쪽 반응식 세워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뭐 전체 반응식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을 아마 다 해보셨을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 그 대신 우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은, 요 적을 때 우리가 갈바닉 셀을 기준으로, 갈바닉 셀이라고 하면은 화합물에 저장되어 있던 케미컬 에너지를 전기로 바꿀 때, 우리 쉽게 말하면 배터리 방전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리덕션 리액션을 오른쪽에다가 표현을 해줘라. 그렇게 안 하면 이제 이게 왼쪽에 적혀 있는 게 그 리덕션인지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리덕션인지 좀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약속을 해라. 그러니까 리덕션이니까 오른쪽에 라이트에 써라. 그렇게 책에 그렇게 외우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덕션 리액션,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 리액션, 이게 사실 뭐 너무 우리 일반화학 때부터 많이 했던 내용이라서 정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이 갈바닉 셀을 기준으로 리덕션 리액션은 캐소드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파지티브 차지를 띠는 쪽이 되겠습니다.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산화된 물질이 전자를 받아가지고 이런 환원되는 형태의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 리덕션 리액션이 일어나는 쪽이 되겠고, 반대로 옥시데이션은
에노드 쪽에서 일어나고 얘는 반대로 어떤 물질이 산화되면서 이제 전자를 바깥으로 셀 쪽에다가 공급을 하는 쪽이니까 얘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의의 물질이 환원된 형태로 있다가 얘가 산화된 형태가 되면서 전자를 뱉어내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프라임을 쓴 이유는 이제 위에서 등장했던 그 옥시데이션 그런 산화된 컴파운드랑 뒤에서 나오는 옥시데이션 에노드 전극에서 산화되는 환원되는 물질이랑 같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OX 프라임 이렇게 썼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러면은 그 갈바닉 셀이 얼마만큼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기 위해서 포텐시오미터를 실험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텐시오미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셀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그림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여기에 뭐 전극 이렇게 두 개 꽂아 가지고 뭐 전기가 통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전위차가 생기느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측정하는 장비가 되는데 뭐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전압이 걸려 있고, 여기 그림을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 이제 구불구불하게 그려놓은 이 부분이 이제 저항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물렸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아래 여기 셀에다가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렇게 물렸을 때도 있고, 이렇게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큰 포텐셜이 걸릴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저항이 점점 커질 테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여기 제일 왼쪽에 걸었을 때를 VA, 가운데 VB, 제일 마지막을 VC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림 더 크게 그릴까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요 안에 뭔가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전압 차이 E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전력 E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 VA가 기전력 E보다 더 작은 케이스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지금 경향성 자체가 이 포텐셜 바깥에 외부에서 걸리는 포텐셜 VA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케미컬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방전되는 전지, 갈바닉 셀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뭐 어떤 물질이 산화되고 환원되고 하면서 이제 전자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쪽으로 전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는 에노드가 되는 거고, 전자가 들어오는 여기는 캐소드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VB 값이 E랑 정확하게 같은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뭔가 같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뭔가 평형이 등장하겠구나라고 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는 이 안에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만들어내는 전압 차이랑 바깥에서 나오는 전압 차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류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도 흐르지 않겠죠. 뭐 물의 높이가 마치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형에 도달해 있어서 아무런 실제 넷 커런트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고, 마지막 케이스 VC가 E보다 더 크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걸어준 전압이 VC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전압 E보다 더 크다는 거죠. 더 큰 포텐셜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요 시스템 셀 안에서 역의 과정이 일어나겠죠. 원래 갈바닉 셀처럼 작동을 해가지고 산화환원 반응 일어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전기를 집어넣어서 화학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셀이 마치 일렉트로라이틱 셀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기분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자가 흐르는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번에는 이제는 여기서 전자가 나와서 역으로 이제 화학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뭐가 돼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캐소드가 되죠. 반대로 전자가 이렇게 나와서 돌아가지고 여기로 다시 들어갈 거니까 이번엔 여기가 에노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위쪽에 쓰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냥 차라리 이번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캐소드가 되고 여기서 빠져나가니까 에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반화학 시간에 그 전기화학 파트 배울 때 이거 엄청 헷갈리시죠? 뭐 그 갈바닉 셀일 때 양극 음극, 그 다음에 전기분해 셀에서 양극 음극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그거를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요 그림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은,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전자가 들어가는 쪽이, 그러니까 전자를 내어주는 쪽이 네네, 전자를 내어주는 쪽, 전자를 받는 쪽,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네, 요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전력 2라고 하는 거랑 액티비티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내일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